헌재로 완전히 좌편향으로 만들려는 이재명 대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고 이번 카드는 아주 영향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는 저희가 처음 오십니다. 저도 변호사님 채널에 자주 보고 거의 대부분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도 사실 적지 않게 실망을 조금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이게 법조계 일각에서도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있어서 다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재판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악의 재판이요? 예. 결과가 중하면 과정이라도 공정하고 방어권은 보장해 주는 것이 재판의 현실인데 과정, 결과 모두 잘못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태도, 허영 교수님께서는 다수의 폭정기를 넓혀준 위험한 결정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예.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도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 행사로 처벌, 파면된 사례가 없어서 세계 대통령 탄핵 심판사에 있어서 부끄러운 선례가 되었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또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는 각하해야 되는데 억지 주장으로 허용했다. 또 탄핵의 증거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수집한 것이고 또한 오염된 증거라는 점, 이거는 뭐 홍장원 1차장의 메모,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또 설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탄핵 심판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국회는 탄핵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국회의 폭거로 인한 국정 마비를 정치적, 제도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도 사실 뭐 허구,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죠. 국회에 대해서 한 두 마디 정도 비판을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결론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가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헌법계의 거두신데 그분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결론이 나왔으니까 승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역사적으로 한번 다시 리뷰가 될 만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후의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채널에 이 한덕수 대행이 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어제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돼버렸네. 너무 순식간에 또 그렇게 됐네 하면서. 제가 윤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그나마 우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정말 좌편향된 헌재를 고쳐야 하고 그것은 4월 18일 날 퇴임하는 두 분의 재판관 후임을 한덕수 대행께서 임명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4월 6일에 한덕수 대행께서는 두 분의 후임을 임명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우연히 그게 맞아떨어져서 이틀 후인 어제 4월 8일에 이완규, 함상훈 두 분을 지명하셨죠. 보셨던 것 같아요. 영상 보셨던 것 같아요.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피아노 연주까지 같이 보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저께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했잖아요. 지명을 아니라 임명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래도 이완규 후보자와 함상훈 후보자를 통해서 좀 정면 승부를 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 그런 관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헌재에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법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분만 임명하시기는 너무나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보고 저도 조금 힘이 났습니다. 조금 힘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 이르게 지명을 한 것 같아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한덕수 대행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정치적으로도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을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이제 깊은 인연이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검찰에서의 경력이라든지 법제처장으로서의 경력 등을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혹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혹시 그 예전에 그 법원에 계실 때 함상훈 후보자하고 근무 인연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예, 함상훈 부장은 제가 서울 고등법원에 배석 판사로 근무할 때 같이 뭐 배석 판사로 일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네. 예.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 뭐 아니고 상당히 고등법원 가까운, 예. 배석 판사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뭐 당연히 알고 그런 사이였고 최근에 이제 서울 고등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예. 제가 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제 의뢰인을 대리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제 의뢰인이 준비 서면을 막 100페이지씩 이렇게 냈어요. 예. 근데도 그거 저 같아도 막 야단 치거든요. 예. 근데 조용히 주의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품도 좋으신 거고 중도로 알려져 있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요. 그리고 하여간 저처럼 대학교 4학년 때 합격해서 일찍 소년등과 하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67년생이고 연수원 21기, 저는 19기고 65년생. 뭐 2년 제가 선배입니다. 삶의 궤적이 또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학교 4학년 때 붙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일단 저희가 좀 이어가자면은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그동안 이제 3번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3월에 당시 황교안 대행이 이선혜 전 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최근에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한 전례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몫의 그 재판관을 지명을 한 거잖아요. 예, 대통령 그렇죠. 뭐 국회 몫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전례는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하신 게 조금 더 문제화되는 것 같고요. 황교안 대행께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둔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그런데 또 임명을 안 하고 있으라는 것도 앞뒤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은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에 그때 임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4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는 또 그 공백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공백이 생기게 되고 6월 3일에 또 이거를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해도 6월 3일에 바로 뭐 정부 출범한 것도 아니죠. 임명을 한다고 해도 그 후로 또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행정적인 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일단 있고 두 번째로 만에 하나 이제 대통령이 야당에서 그 후보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좌파 성향 재판관을 6명으로 채워서 선거법 위헌 선고를 내리고 본인을 셀프 사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날짜로 따지면 4월 18일부터 6월 3일 한 달 반인데 사실은 뭐 즉시 임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한 2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헌재가 6명이 돼서 또 제대로 심리를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태가 예. 되었겠죠. 그래서 헌재법에는 7명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재법 규정도 지키지 못하게 되므로 지금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 셀프 사면 얘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기소된 죄명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셀프 사면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은 너무나 부적절하지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인 허위사실 공표 예. 정도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너무 예. 부적절하지만 다만 뭐 위증교사 그 죄를 없앨 수는 뭐 없겠지요. 그렇죠. 그거는 못 없앨 것 같고. 예. 그리고 물론 뭐 그분이 대통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뭐 그거에 대해서 안 되길 바라는 분들이 시청자분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 그러니까 근데 지명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4대 3대 2로 구도가 짜여진 것 같다. 보수 4, 중도 3, 진보 2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가 특정 연구의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는 걸 막아냈다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법조계에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마은혁 정계선 재판관이 사실 너무 편향성이 심해서 헌법재판관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심하게 좌경화되는 것을 한덕수 대행께서 막아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은 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만약 임명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이런 분들로 채워졌겠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번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 문영배 4인방이다, 우리법 4인방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4인방이 아니라 만약에 6인방이 됐다면은 그러면 또 앞으로 그 헌재가 또 얼마나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그 비판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 지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그 정치적인 도피처가 되는 걸 좀 막아냈다라는데 좀 의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요. 그런데 이제 대행이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냐, 지명이 아니라 임명을 할 수 있냐 그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고 야당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출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법에는 뭐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당연히 뭐 대통령 이렇게 돼 있고 하여간 그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한 3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 그 첫째로는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 몫의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임명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법을 어기는 거죠. 대행께서.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 만약에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기다린다면 헌법재판소가 완전체 즉 뭐 7인이나 9인이 되지 않는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헌재는 이를 할 수가 없고 헌재는 뭐 탄핵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도 하고 있는데 한 2달 이상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상당 기간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저는 뭐 후에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그것은 뭐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야당에서는 한 대행에게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꼭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런 비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뭐 은행장들 불러다가 뭐 자리도 갖고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삼성 뭐 이재용 회장하고도 같이 자리도 갖고 있고 이렇게 여러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행이 직접 그런데 지명을 하고 임명권 행사를 하는 걸 두고 적극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는 약간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그 반대 의견에 임명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위헌성이 그렇게 뭐 심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우원식 의장이 인사청문회 요청을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도 청문 요청안을 보낸 지 21일이 되면은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지금 뭘 안 하겠다 하지만 한덕수 당 입장에서는 내가 지명하고 내가 임명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오죽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그동안 탄핵하고 괴롭혔으면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겠냐. 예,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대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야당에서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걸 해볼 수 있겠지만 뭐 뒤에 좀 나오겠지만 이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뭐 다른 방법으로 다시 탄핵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요. 근데 뭐 그것도 할 수 있을란지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예. 아까 인사청문회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권한대행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20일 안에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임명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이제 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월권행위라면서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국회가 또 권한 침해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국회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권한의 침해를 받았냐라고 이제 많은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청구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권한쟁의 심판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국회가 침해를 받은 것이 없고 굳이 이제 침해를 받을 주체를 생각해 보면 6월 3일에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국회는 원고 즉 청구 적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임지봉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서강대.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8대 0으로 인용될 거다 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좌편향 분인데 예. 임지봉 교수까지도 이 원고 적격이 없을 거다. 아, 예, 이렇게 이제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또 자신들의 국회 심의권, 즉 인사청문권, 인사청문을 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또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건데 네. 뭐가 침해됐다는 건지 그거는 주장 자체로 말이 안 되고 또한 인사청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권을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아직 기본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 개인도 지금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헌법 소원을 낼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다수인 것 같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남용이다라면서 한덕수 대행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걸 또 직권남용으로 만약에 의율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아까 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가처분은 본안 사건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본안이 권한쟁의 심판일 거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나 일반 개인이 청구인이 될 수 없어서 네. 당연히 가처분도 인정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안이 안 되면 가처분도 안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뭐 권한남용, 직권남용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직 확실한 판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 대행이 임명하신 게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일단 헌재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는 카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률을 막 내놨잖아요. 법사위 지금 소위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도 어렵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예. 예, 민주당에서 위헌성이 다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러 가지 냈어요. 좀 설명드리면 임기가 만료되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한다. 또 임명을 일정 기간 하지 않으면 임명을 한 것으로 뭐 본다. 예. 또 임명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되는 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못하게 한다. 예, 예. 이런 법안이 있죠. 근데 이것은 민주당이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이나 혹시 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그 다음에 대행이 누구라도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는 그렇습니다. 좌파 언론 어제 그 헤드라인을 좀 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봤는데 경거망동하지 마라.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내란 연루 의혹자를 지명을 했다. 이거는 이완규 지금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황교안보다 더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황교안보다 더 바닥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번 카드가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었다,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좌파 언론에서는 아까 뭐 내란 연루 의혹자 이게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한덕수 대행의 이번 지명은 정말 잘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헌재가 그나마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되면 헌재로 완전히 좌편향으로 만들려는 이재명 대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고 이번 카드는 아주 영향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제가 뭐 예전에 이제 법관으로 계셨던 고위 법관으로 계셨던 분과 최근에 통화를 좀 했었는데 법원장으로 계셨던 분과 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적폐청산 속에서 법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성향의 특정 연구에 뭐 소속의 그런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우리가 그 접하게 되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판결들이 괜히 우연처럼 오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그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이 후보자들 두 명이 그러니까 이완규 후보자랑 함상 후보자 두 분이 임명이 된다면은 추후에 그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때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만약에 또 강조를 해드려야지. 그렇게 됐을 때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는 것도 이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뭐 헌법재판관도 당연히 탄핵 대상의 예. 고위 공무원으로 뭐 예시가 돼 있으므로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분들이 헌법재판관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니니까 지금은 뭐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네. 임명된 후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헌재 재판관들의 업무가 예. 탄핵 당할 만큼 그런 사항을 만들기는 진짜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분들이 지명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는 탄핵을 할 수가 그건 없는 당연히 거네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아하, 예. 저는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없진 하겠지만 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지금 있는 헌법 재판관들의 위법 사항이 많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오히려 탄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수사 기록에 대한 송부 촉탁을 허용한 거. 아, 그렇죠. 이거는요. 결정문에도 전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또 증거 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위반한 거. 예. 이거는 저는 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점이 거론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에 위법을 저지른 재판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은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실 그렇죠.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하면서 뭐 워낙 여러 가지였잖아요.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이게 기일을 일주일에 2번씩 열고 그 다음에 뭐 3분 정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뭐 초시계까지 동원하고 이 초시계는 진짜 제가 많은 법관 출신들께 여쭤봤는데 이건 그냥 듣도 보도 없을 못했다고 겁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법정 관행이니까 예. 위법이다 명확히 좀 하기는 그런 면이 있기는 예, 하죠. 그건 좀 근데 이제 그렇긴 제가 든 하더라고요. 거는 예. 법 위반 사항을 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여쭤볼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이 판결을 보면서 아니 이런 식의 판결이 또 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이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 정말 지금 느리게 진행을 되고 있지만 대장동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관련된 파생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 김만배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원래는 유죄였습니다. 실형이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이었는데 2심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2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 김만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휴대폰이 갑자기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정말 저는 1심에서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이 나온 판결에서 2심이 뒤집혀지는 거 이거 진짜 와 이거 1%도 안 되는 확률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예. 이 사건 좀 설명드리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고 그렇죠. 예.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어요. 근데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정말로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1심 이건 뭐 뒤집힌 건 아니지만 일단 무죄가 나온 거고 대장동 사건 2심에서 지금 연이어서 굉장히 나오기 힘든 무죄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사실 1심에서 받아들인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 판결은 좀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성과급으로 40억 원 등을 순차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최윤길 이 성남시의장을 상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을 하면서 성과급 40억 원의 순차 지급 등을 약속을 하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또 8천만 원을 준 혐의로 이제 김만배가 기소가 됐었는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40억 야 이게 좀 그렇잖아요. 40억을 앞으로 주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려도 그냥 앞으로 무방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정말 아니라면 뛰어나다면, 누가 40억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메이저리거도 아니고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1심에서 집행유예 선거법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게 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1.7%인가 당시 확률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김만배에게는 아예 실형 2년 6월이었는데 이것도 무죄가 선고가 된 거. 그러니까 1% 곱하기 1% 0. 몇 퍼센트의 0.1 몇 %의 확률들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제가 뭐 수학적으로 예.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아까 이제 3번의 무죄가 나왔잖아요. 뭐 예. 사실 1.7인데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1%라고 예. 생각해 본다면 무죄가 3번 선고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더라고요. 100만 분의 1. 네, 예. 참 이런 확률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판결이 이어진다면 물론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고 믿고 싶지만 왜 이런 일이 꼭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만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뭐 어저께 재판 내용을 보면은 선고 내용을 보면 남욱 변호사의 이제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설시를 했습니다.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원심은 최윤길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으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 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 활동에 40억이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겠지만 왜 이런 사건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만 이렇게 일어나지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좀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대선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그 재판이 반복이 된다면은 국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 부분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 좀 얘기하면 네, 대법원 판례에서 사실은 1심에서 증인이 얘기를 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예, 뭐 합리적이라면 믿어라 이런 이제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1심은 직접 증인을 신문했지만 2심은 그 기록만 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쉽게 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여 믿기 어렵다. 이런 예는 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보도가 나온 게 5월에 유세가 많으니까 재판에 빼달라라고 또 재판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장동 뭐 등등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등에 대한 대장동 재판에서 이제 재판부가 다음 달 13일, 그러니까 5월 13일하고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측이 뭐라고 했냐? 27일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이다. 선거 유세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반발을 하니까 이 대표 측이 대통령 선거라는 일정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토론회도 있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자체 행사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재판부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출석 안 하겠다는 거죠. 대선 때까지. 지금도 출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증인 출석도 5번 안 했던가요? 예, 뭐 5번을 안 했는데 4번인가? 예. 5번을 안 했는데 재판부가 원래는 여러 번 부르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안 나오니까 그냥 아예 안 부르겠다 이렇게 해버렸더라고요. 이거는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솔직히 이제 증인이 예. 안 나오면 처음에 과태료로 하고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도 처음에 300만 원 했다 그다음에 500만 원 2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예. 이재명 대표가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여러 번 안 나오는데 재판부가 포기하고 나는 이제 부르지 않겠다. 예. 이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죠. 이거는 구인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봐요. 뭐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안 되는지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예. 나중에 결정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미리 포기하고 영장 발부를 안 한다.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속하게 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그렇죠. 예. 본인은 정작 그거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죠. 뭐 그거야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2년 2개월인가 걸렸잖아요.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도 언제 인터뷰하는데 자신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예, 예. 근데 전혀 그 말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다르다.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보통 재판에 나오면은 기자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불리할 땐 그냥 들어가 버리는데 어제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는 본인이 딱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다가 또 기자들이 옆에서 근데 왜 재판 안 나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바로 또 들어가 버렸다. TMI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익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또 오늘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여쭤봤는데 그래도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한덕수 대행의 어제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많은 분들이 혹시나 오해를 하시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완규 후보자 지명이라든지 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또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법적으로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댓글을 제가 보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다투세요. 다투고 좀 가슴이 아픈 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바라지 않은 결과를 이제 좀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많은 분들이 좀 다투고 계십니다. 저 좀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두고 서로 입장이 많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앞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그 말씀 좀 절실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무너지면요 다시 일어서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고 이거 제가 진짜 잘 알아요. 제가 진짜 잘 알고 사람이 구속되면요 진짜 주변의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면요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초인류 기업 같은 것도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총수가 구속되니까 경쟁자들의 지금 굉장히 많이 잠식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주어진 상황 하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